대령이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독사처럼 그녀의 귓가에서 씩씩거렸다. 내 장군 오빠놈들이 널 구해줄 것 같으냐, 이 계집애야. 그의 손이 김아영의 피투성이 손목을 녹슨 화물열차 꼬리에 묶은 밧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주변에 있던 4명의 다른 장교들이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놈이 다가와 군홧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찼다. 으윽 하는 마른 친음과 함께 아영의 몸이 접혔고 폐석의 공기가 한 번에 터져나왔다. 대령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으르렁거렸다. 그 서류 뭉치 어디 있어? 말해! 그녀에게서 돌아온 것은 저항 가득한 침묵뿐이자 그는 혀를 찼다. 말 안 해? 좋아. 5분 뒤면 이 열차는 출발한다. 내 마지막 여행이 되겠지. 아마 지옥 직행일 거야. 그가 눈짓을 하자 다른 부하 한 명이 쇠 파이프를 들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무릎을 내리쳤다. 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고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영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버려진 역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손목 시계를 더듬었다. 그리고 측면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힘껏 눌렀다. 그것은 비상신호였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댓글로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매끈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체는 방금 세차한 듯 먼지 한 톨 없이 빛을 반사했고 거의 소음이 없는 엔진 소리는 아스팔트를 스치는 타이어의 낮은 마찰음 속에 묻혔다. 차량의 외관과 부드러운 주행감은 성공한 사업가들의 여유로운 주말 나들이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차 안에 앉아있는 세 남자의 분위기는 그런 평화로운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운전대를 잡은 만자는 김태준,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중장. 그의 시선은 정면의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산맥처럼 굳건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 조수석에는 둘째인 김지훈, 사단장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잡힌 희미한 주름은 그의 날카로운 성정과 깊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막내의 김민우 준장은 형들과는 달리 약간의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형인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꼭 비밀 첩보 작전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그럼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이 떴다고 온 부대에 광고라도 할까? 이건 방문이 아니라 시찰이 되어버릴 거다. 아영이가 불편해할 게 뻔해. 운전대를 잡은 태준이 나지막의 대화를 정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조용히 평범한 오빠들처럼 다녀오는 게 아영이에게도 좋다. 그 아이가 원했던 건 평범한 군 생활이니까. 그의 말에 민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가 들려 있었고 뒷좌석에는 지훈이 준비한 최고급 한우 세트와 태준이 고른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말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딱 맞는 재킷, 흠잡을 데 없이 딱 낀 구두, 그리고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까지. 누가 보아도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성공한 기업가들이었다. 하지만 그 정장 아래에는 수십 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무기와도 같은 단단한 근육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첫째 중장 김태준의 별 3개, 둘째 소장 김지훈의 별 2개, 그리고 막내 준장 김민우의 별 1개. 세 사람의 어깨에 달린 별을 합치면 모두 6개였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통틀어도 한 가족에게서 이 정도의 권력이 나오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그들은 군 내부에서 김신의 삼형제 호랑이로 빌렸다.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 군 전체가 긴장했다. 포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나타나자 차 안의 분위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막내 여동생 김아영, 3명의 장군 오빠를 둔 그야말로 군인 집안의 공주님이 왜 하필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다.
오빠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영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빠들처럼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3마리의 호랑이도 결국 2손을 들고 말았다. 하지만 걱정은 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차량이 포항 시내를 지나 해경대 사단 정문에 가까워지자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다. 자유분방한 민간사회의 공기는 사라지고 절도와 규율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돋는 군대의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녹색 위장 무늬가 칠해진 위병소에 다다르자 앳된 얼굴의 해병대 위병이 날카로운 눈으로 차를 막아섰다. 그는 G90 세단의 위압적인 모습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이며 물었다. 면회에 오셨습니까? 실례지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늘 경례만 봤던 새 장군이 이제 갓 20살을 넘겼을 법한 이병에게 깍듯하게 신분을 밝히는 모습은 낯선 광경이었다. 태준이 부드러운 사업가 톤으로 대답하며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하영 이병 면회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오빠들입니다. 위병은 신분증과 방문 기록을 꼼꼼히 대조한 후 다시 한번 절도 있게 경례했다. 확인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좌측 면회실 앞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충성.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는 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세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장군의 시선으로 부대 곳곳을 훑었다. 연병장에서 아악 소리를 지르며 구르는 훈련병들의 모습, 각 잡힌 걸음으로 이동하는 병사들,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규칙적인 군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민우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막내가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우린 믿어줘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아영과 통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잠겨 있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훈련의 고됨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차는 면회실 앞 주차장에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 차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태준이 먼저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두 동생을 향해 말했다. 가자. 우리 막내가 얼마나 늠름한 해병이 되었는지 봐야지. 세 사람은 각자 준비해온 선물들을 챙겨들고 면회실 건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막내 여동생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문이 곧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나주하게 될 광경이 그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저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을 보러 온 평범한 오빠들일 뿐이었다. 면회실은 주말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달콤한 과자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공기 속에서 가족과 연인을 만난 장병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졌다. 김태준, 지훈, 민우 3형제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포장해서 막 꺼낸 최고급 한우와 먹음직스러운 과일,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과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흘긋흘긋 쳐다볼 정도로 풍성한 상차림이었지만 세 사람의 시선은 오직 면회실 입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나 지냈을까? 드디어 익숙한 인형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김하영이었다. 세 형제의 얼굴에 동시에 반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굳어갔다. 화면 너머로 보던 모습과는 무언가 달랐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전보다 눈에 띄게 마른 몸은 헐렁한 군복 안에서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이었다. 화장으로 애써 가린 듯 했지만 관자놀이 근처의 옅은 멍자국과 살짝 부어있는 입술은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형제들을 발견하고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못하고 입가에서 흩어졌다. 민우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맞았다. 아영아, 우리 막내 그동안 잘 지냈어. 그가 활짝 팔을 벌려 동생을 안으려던 순간 아영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몸을 움츠렸다.
너무나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세 명의 장군에게는 대낮의 총성처럼 분명하게 느껴졌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고 태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영은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어색하게 웃으며 민우의 품에 안겼다. 오빠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막내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그는 일부러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하며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동생의 걸음걸이에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약간 왼쪽 다리를 저는 것처럼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훈이 직접 구운 한우를 아영의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자, 어서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너무 말랐어, 너. 아영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젓가락을 드는 것을 망설였다. 그녀는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대신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면회실 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에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 생활의 고됨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영아, 무슨 일 있니? 힘들면 오빠들한테 말해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아영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야, 오빠. 그냥 훈련이 고돼서 그래. 정말 괜찮아.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3명의 해병대 병사가 스웨거린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맨 앞에 선 병사는 박성철 병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껄렁한 자세로 면회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장 아영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병사 역시 비열한 미소를 입에 걸고 있었다. 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렀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변화를 본 삼형제의 눈에 삼광이 스쳤다. 박 병장은 테이블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아영을 내려다보았다. 어이, 김아영 이병, 면회 왔네? 이야,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다. 네 오빠들이 돈이 좀 많은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조롱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에 있던 병사 하나가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오빠들이 아니라 스폰서 아니야? 저 차림새 좀 봐. 완전 강남 졸부들이네. 그 순간 지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민우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듯 몸을 들썩였지만 태준이 테이블 밑으로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누르며 제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태준은 온화한 사업가의 미소를 지으며 박 병장을 향해 말했다. 실례지만 우리 동생에게 용무가 있으신 것 같군요, 병사님. 박 병장은 태준의 정중한 태도를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저씨는 누군데 끼어들어. 이건 군대 내부의 일이야. 민간인은 빠지시지. 그러고는 다시 아영에게 고개를 돌려 명령했다. 야, 김아영. 너 지금 여기서 기름진 음식이나 처먹을 때야? 당장 가서 PX에서 음료수랑 빵 좀 사와. 선임들 목마르시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사적인 지시였다. 면회 온 가족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행위였다. 아영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앉아있어, 아영아.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영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 병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야, 이 새끼가. 야, 김아영, 선임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안 일어나. 그가 고함을 치며 아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 민우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군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악력이었다. 박 병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놔, 이 새끼야. 민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금 내 동생 몸에 손대려고 한 건가? 상황이 험악해지자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박 병장은 당황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빼내며 소리쳤다.
이 새끼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군인한테 손을 대. 너희들 다 영창에 쳐넣어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병장이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형제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접시 깨지는 소리, 음식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영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고 그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박병장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아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엄살 떨지 마, 이년아. 이게 다 네 같은 년이 오빠들 백 믿고 설쳐서 그런 거 아니야.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영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태준, 김지훈, 김민우, 세 남자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 따위는 없었다. 대신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먹게 만드는 극도의 냉기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박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눈앞에 세 남자가 뿜어내는 기세는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과도 같은 위압감이었다. 태준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동생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 모습을 본 지훈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박병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놈은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박병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허세를 부렸다. 뭐야? 전화해서 뭐 어쩌려고? 경찰이라도 부르게? 세 남자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거의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면회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명령이 떨어져 나왔다.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간결했다. 나 군단장이다. 지금 즉시 전 군단 예하부대의 비상경계 태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5분 내로 군단 직할 헬기 이곳 포항 해병사단 연병장으로 착륙시킨다. 목표는 해병대 사단 면회실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 사단장이다. 예하 전 포병연대에 A급 비상소집을 발령한다. 모든 K9 자주포는 즉시 방열 정비를 마치고 포시는 해병사단 위병소를 지향하도록 반복한다. 목표는 위병소다. 마지막으로 민우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나 여단장이다. 직할 특임대대 전원 완전 무장 상태로 출동 준비. 5분 뒤 군단 헬기로 공중 강습을 실시한다. 목표 지점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다. 저항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해도 좋다. 세 통의 전화가 끝났을 때 면회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병장과 그의 쫄병들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이라는 단어들이 그들의 뇌 속에서 뒤늦게 메아리 쳤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세 마리의 호랑이를, 그것도 가장 아픈 영리를 건드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세 통의 전화가 거의 동시에 끊겼다. 면회실 안은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박성철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눈앞의 세 남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이라는 단어가 의미 없이 맴돌 뿐 현실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저 미친놈들의 허세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이 피어올랐다.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김태준, 지훈, 민우 삼형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분노가 조각한 세 개의 석상처럼 차갑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그들의 눈은 오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막내 여동생 김아영에게만 향해 있었다. 동생의 고통스러운 신음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히고 이성을 태워버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거대한 벌의 날갯짓 같은 낮고 일정한 소리였다. 두. 면회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고절을 가진 여러 개의 로터 소리가 중첩되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었다.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창문이 덜덜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박 병장이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누군가 창밖을 향해 소리쳤다. 저것 좀 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창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맑고 푸르던 포항의 하늘을 세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미친 듯한 속도로 찢으며 날아오고 있었다. 가장 앞선 것은 육중한 기체의 수리온 기동 헬기였고 그 양옆으로는 날렵한 코브라 공력 헬기 2대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 호위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비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강습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목표 지점을 향해 곧장 내리꽂는 듯한 위압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 해병대 사단이었다. 우웅. 바로 그 순간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울려 퍼졌다. 실제 상황을 알리는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요란한 경보음이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건물 안에서 뛰쳐나온 간부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무전기를 붙잡고 외쳐댔다. 적기 출현! 전병력 즉시 대피하고 방어태세를 갖춰라! 아니다. 아군 식별 신호다. 하지만 저건 육군 헬기다. 육군 헬기가 왜 우리 사단 상공해?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해병대 사단 지휘통제실은 아비규환이었다. 수십 개의 전화벨이 동시에 울리고 영문도 모르는 보고가 빗발쳤다. 육군 군단과 사단, 여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되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곳 포항 해병대 사단을 겨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면회실 안의 사람들은 창문에 달라붙어 공포에 질린 채 밖을 내다보았다. 박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방금 전 세 남자가 했던 통화 내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군단, 직할 헬기, 포병 연대, 특임대대. 그 단어들이 이제는 섬뜩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헬리콥터 3대가 연병장 상공에 도착했다. 그들은 착륙 절차 따위는 무시했다.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굉음은 귀를 찢을 듯했고 면회실 건물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헬리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연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특임 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면회실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흑표범대와 같았다. 쾅! 면회실 문이 안에서 잠글 새도 없이 밖에서 군업발에 의해 부서지듯 열렸다. 가장 먼저 들이닥친 것은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 그리고 K1 소총으로 무장한 특임 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면회실 내부를 장악하고 날카로운 총구를 박 병장과 그의 무리들에게 겨누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손 머리 위로 올려. 박 병장과 그의 쫄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시커먼 총구가 들이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오줌을 지리는 놈도 있었다. 역한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특임 대대원들 뒤로 땀으로 범벅이 되고 공포에 질린 얼굴에 해병대 장교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왔다. 가장 앞장선 것은 이 부대의 작전 참모인 해병대 대령이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외쳤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긴 해병대 관할구역입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특임 대대원들 뒤를 따라 들어온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는 김민우의 직속 부하인 특임 여단 참모장이었다. 그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민우를 찾아내고는 그의 앞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여단장님이라는 말에 해병대 대령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갓비선 정장을 입은 민우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하장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인물이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이번에는 소장이었다. 김지훈의 예하 보병 사단장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면서도 각 잡힌 자세로 지훈 앞에 섰다. 충성, 사단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해병대 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여단장 그리고 사단장,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이던 이 남자들이? 하지만 진짜 절망은 마지막에 찾아왔다. 육군 군단 작전처장인 소장이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의 아수라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김태준에게 달려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다. 충성, 군단장 각하, 무슨 일입니까? 전 부대가 뒤집혔습니다. 군단장 각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이 상황을 종결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해병대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세 남자를 다시 보았다. 막내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별 하나가, 둘째의 어깨 위에는 별 2개가, 그리고 첫째의 어깨 위에는 별 3개가 불타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합이 6. 별 6개가 이 초라한 면회실 안에 강림해 있었다. 박성철 병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김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병대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보다도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귀관이 이 부대의 책임장교인가? 해병대 대령은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예, 그렇습니다, 각하. 해병대 제1사단 작전참모 대령 555입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는 박 병장을 가리켰다. 저 벌레들을 당장 체포해 폭행, 협박, 상관 모욕, 직권 남용,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군법을 동원해서 저놈들의 군복을 벗기고 군홧발로 지식여버려라. 그의 명령은 질문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의 선언이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이 튀김대대장을 향해 명령했다. 이 면회실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간주하고 즉시 폐쇄한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마지막으로 민우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 병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박 병장의 귓가에 지옥의 속삭임처럼 나지막에 말했다. 네가 아까 우리가 누구냐고 물었지? 민우는 박 병장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우리는 저 아이의 오빠들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로 물러서며 헌병대에게 손짓했다. 이 쓰레기 내 눈앞에서 치워. 곧바로 들이닥친 헌병들이 박 병장과 그의 무리들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비명은 헬리콥터의 굉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어쩔 줄 몰라 하던 해병대 간부들 역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모두 연행되었다. 순식간에 면회실은 정리되었다. 압도적인 힘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테이블과 바닥에 낭자한 음식물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그제야 세 형제는 쓰러져 있는 아영에게 달려갔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동생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동생을 향한 애끓는 걱정과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아영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오빠들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으로 동생의 몸을 감싸주었고 민우는 의무병을 큰 소리로 외쳤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악은 처벌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세 형제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방금 그들이 짓밟은 것은 거대한 악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잔가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부대 깊숙한 곳에 더 교활하고 추악한 독사들이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포항 해병대 사단을 휩쓸고 간 6개의 별 사건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단 3통의 전화로 군단급 병력이 동원되고 하늘에서 특임대가 쏟아져 내렸으며 일개 병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3명의 장군이 직접 강림했다는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부풀려졌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통쾌한 영웅담으로, 그리고 부패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등골 서늘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박성철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빛의 속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대대장급 간부들 여럿이 보직 해임되는 것으로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김하영은 곧바로 최고 시설을 갖춘 국군수도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겉으로 드러난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도 정밀검사 결과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군복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 세 형제는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이라는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동생을 돌보는 오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아영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김태준은 자신의 군단장실에서 초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보고서는 해병대 헌병대에서 작성하여 육군 본부로 이첩된 것이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옆에는 지훈과 민우동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성철 병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상습적인 괴롭힘과 폭행, 다른 병사들의 묵인과 방조, 그리고 간부들의 관리감독 소홀,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가해자들은 모든 혐의를 시인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했다.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로 종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태준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여갔다. 그의 수십 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직감은 이 보고서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사건의 범위가 박성철 병장과 그 무리 그리고 하급 간부 몇 명의 책임으로 완벽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하다. 지훈이 즉시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보고서가 너무 매끄럽습니다. 아영이가 겪은 일은 단순히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입대 초기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우가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놈들 말로는 병사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다툼 때문에 제 동생이 갈비뼈에 금이 가고 면회원 가족 앞에서 발길질을 당했단 말입니까? 태주는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목격자 진술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아영과 같은 생활관을 썼던 동기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박 병장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진술들 속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폭행의 주범으로 박 병장만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간부나 선임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태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말했다. 이건 꼬리 자르기야. 그의 한마디에 지훈과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꼬리 자르기라니요? 생각해봐라. 박성철이라는 일개 병장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신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할 수 있었을까? 분명 누군가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었을 거다. 그저 묵인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하거나 심지어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어. 태준의 추리는 날카로웠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이 정도의 사건이 지휘객흉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묻힐 수 있으려면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해야만 가능했다. 바로 그때 태준의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해병대 부대의 과거 징계 기록 및 사건 사고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준은 부관에게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해당 부대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 기록을 정리한 문서였다. 자살 시도, 탈영, 구타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개인 신상 비관이라 군생활 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문제로 종결되었고 가혹행위나 부대 내 부조리와의 연관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특정 간부들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시기에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수 지휘관으로 표창을 받은 기록까지 있었다. 지훈이 그 명단을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대령놈, 저랑 같이 합동군사대학 교육받았던 놈입니다.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부하들 갈취해서 자기 실적 포장하고 윗선의 아부에서 진급하는 데만 혈안이 된 인간이라고. 명단에는 5명의 장교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대령 1명, 중령 2명, 그리고 소령 2명.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교묘하게 자리를 옮겨가며 해당 부대의 핵심 보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이었다. 민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들이 몸통이군요. 박성철 같은 놈들을 앞세워서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든 겁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으로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건 단순히 내 동생의 문제가 아니야. 이 부대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다. 저 독버섯 같은 놈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제2, 제3의 아영이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는 즉시 해병대 헌병대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박성철 병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그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또한 사건의 목격자였던 병사들을 육군 헌병대로 이첩시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압력과 회유가 없는 상태라면 분명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신속했다. 며칠 후 사건의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었던 병사가 갑자기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자신이 김하영 이병을 질투해서 거짓말을 했으며 박성철 병장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의 부모가 직접 부대로 찾아와 아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다른 목격자들 역시 하나둘씩 입을 닫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성철 병장의 변호사는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 전체를 뒤에서 조종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법과 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새 장군의 막강한 권력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잠든 아영의 곁을 지키던 지훈에게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김지훈 소장님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어린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용건만 간단히 해라. 저는 김하영 이병구와 동기입니다.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참겠습니다. 지금 부대에서는 5인회라고 불리는 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박성철 병장도 그분들의 개일 뿐입니다. 만약 아영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5인회가 누구지? 이름을 말해봐. 그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할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지훈은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가 갈릴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폐를 넘어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영이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었다. 지훈은 즉시 태준과 민우에게 연락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받은 세 형제는 그날 밤 긴급히 다시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태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제 합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저놈들을 잡을 수 없다. 저놈들은 법을 비웃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민우가 걸심한 듯 말했다. 덫을 놓아야 합니다. 저놈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덫을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그리고 그 미끼는 우리가 아닌 아영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다.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뼈를 깎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독버섯의 심정부로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김아영은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은 마치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다. 몸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공포와 무력감의 흉터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오빠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톤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영아, 군 생활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두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다. 오빠들이 전부 책임지고 해결할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군복을 벗겨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니, 오빠, 나 이렇게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대답에 세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동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리고 약해 보여도 그 속에는 자신들과 똑같은 강인함과 정의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놈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야. 부대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악성 종양이다. 우리가 손을 쓰려 할수록 그들은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영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3명의 장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겁에 질려 있던 막내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아영은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오빠들을 경계하고 있겠지. 밖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증거를 찾기 힘들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그 부대로 돌아간다면 그들 바로 옆에서 가장 경계심 없는 곳에서라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민우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널 어떻게 다시 그 늑대 소굴로 보낸단 말이냐. 그것은 다른 두 형의 마음이기도 했다. 동생을 미끼로 삼는다는 위험한 계획은 그들 사이에서만 오갔을 뿐 차마 아영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처럼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야. 오빠들, 기억나? 내가 왜 해병대에 가고 싶어 했는지. 오빠들처럼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내 동기들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대 안의 괴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해. 이게 내가 원했던 군대의 모습은 아니야. 그녀의 말은 세 형제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동생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젊은 시절 정의감에 불타 군인의 길을 처음 선택했던 그 순간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하겠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니? 오빠들이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넌 완전히 혼자 싸워야 해. 만약 발각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 알아. 하지만 오빠들이 뒤에 있잖아. 난 혼자가 아니야. 아영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는 길고 긴 대화가 이어졌다. 세 명의 베테랑 장군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전략과 정보 그리고 첩보 기술을 동생에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 판도라 리스트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군 내부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내려왔다. 김하영 이병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의 처벌과 지휘관들의 문책으로 종결되었다. 김하영 이병은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기존 전투부대에서 비교적 안전한 여단본부 행정반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 결정은 과잉 보호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새 장군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오인회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아영이 새로운 부대로 복귀하던 날 그녀는 의도적으로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을 연기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바닥을 향했으며 간부들의 질문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약하고 겁 많은 피해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여단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한 행정반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오인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인사참모 강민혁 소령이 총괄하는 곳이었다. 강 소령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아영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주면서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김이병,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힘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소령은 며칠간 그녀를 지켜본 후 마침내 그녀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망가진 장난감이라고 판단한 듯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아영은 오빠들이 알려준 대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맡겨진 서류 정리와 복사, 커피 타기 같은 잡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사무실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항상 슬프고 우울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동시에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게 만들었다.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오인회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것이었다. 오빠들이 비밀리에 구해준 머리핀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 장치를 이용해야 했다. 아영은 강소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책상 밑 가장 은밀한 것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며칠 후 첫 번째 수학이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강소령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 대령님. 그 계집애는 지금 제 옆에서 죽은 듯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더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은 저번에 말씀드린 계좌로. 예, 알겠습니다. 충성. 대령님, 상납금. 결정적인 단서였다. 아영은 즉시 암호화된 메시지로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태주는 군 내부 정보망을 통해 통화 시간대에 강소령과 통화한 인물이 오인회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작전참모 박성진 대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했다. 아영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강소령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가 언급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도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임무였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아영은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저녁 강소령이 부대 회식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사무실에는 아영과 당직 근무를 서는 하사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다. 아영은 미리 준비한 배탈을 유발하는 약을 몰래 당직 하사의 커피에 탔다. 잠시 후 당직 하사는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아영은 강소령의 자리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오빠가 알려준 대로 아주 작은 USB 해킹 장치를 컴퓨터 본체 뒷면에 꽂았다. 화면에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영은 숨을 죽이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아영은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숨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당직하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날 밤 아영이 빼돌린 데이터는 오빠들에게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인회는 지난 몇 년간 부대 납품 비리, 인사청탁, 심지어 부하들의 월급을 갈취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가 얽혀 있었고 그 돈은 상부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들의 폭력성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박성철 병장처럼 그들이 직접 부하들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증거 말이다. 아영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가는 곳이 있었다. 강소령은 가끔씩 늦은 밤 사무실 옆에 있는 낡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곳은 일반 병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아영은 직감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마지막 임무를 위해 가장 위험한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오빠들의 도움 없이 오직 그녀 자신의 판단과 용기만으로. 늦은 밤, 여단 본부 건물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순찰을 도는 당직사관의 규칙적인 군화 소리만이 차가운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김아영은 행정반 사무실 구석 자신의 책상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며칠간의 치밀한 관찰 끝에 아영은 마침내 기회를 포착했다. 오인회 멤버 전원이 사단장 주관의 긴급 야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대를 비운다는 첩보를 오빠들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그 안에 낡은 창고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했다. 아영은 오늘 야근을 자청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겁에 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여전히 유효했다. 마침내 마지막 간부가 퇴근하고 건물 전체가 텅 비었음을 확인한 순간 아영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양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도구들을 꺼냈다. 얇은 철사와 만능 드라이버, 그리고 손전등 기능이 있는 작은 보조 배터리. 모두 오빠들이 그녀의 생존을 위해 몰래 건네준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창고 문 앞에 섰다. 창고 문에는 낡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아영은 침을 꿀꺽 삼키고 철사를 자물쇠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오빠에게 수십 번이나 영상으로 배웠던 기술이었다. 덜컥, 덜컥.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찰렁 내려앉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아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완전한 어둠과 마주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추었다. 창고 내부는 온갖 낡은 비품들과 서류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버려진 공간처럼 보였다. 이 안에 대체 뭘 숨겨둔 거지? 아영은 기억을 더듬었다. 강민혁 소령은 항상 창고의 왼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이동했다. 왼쪽 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넷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대부분은 녹이 슬고 문짝에 찌그러져 있었지만 유독 하나의 캐비넷만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캐비넷에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 신형 디지털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빙고! 아영은 잠금 장치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것은 예상했던 바였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오빠들이 알려준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렸다. 강소령의 생일, 군번, 가족 기념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초조함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진정해, 김아영. 분명 단서가 있을 거야. 그놈은 오만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인간이야. 비밀번호는 분명 자기와 관련된 것일 터. 그녀는 눈을 감고 강소령의 평소 행동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손가락에 낀 해병대 장교 임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새겨진 숫자는 바로 그의 임관 기수였다. 설마. 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잠금장치에 4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강민혁 소령의 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 기수.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장치가 풀렸다는 녹색 불빛이 들어왔다. 아영은 환희의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가 캐비닛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했던 비자금 장부나 뇌물 리스트가 아니었다. 대신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서류철을 꺼내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첫 페이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아영 이병.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입대일, 신체 정보,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가족 특이사항欄에는 친오빠 3명 모두 현역 장군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강조 표시까지 되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기록 카드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배경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박성철 병장이 그녀를 괴롭히고 폭행했던 날짜와 내용이 마치 일지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항목의 끝에는 강민혁 소령의 것으로 보이는 사인과 함께 평가가 적혀 있었다. 정신적 압박 단계 양호, 육체적 고통 수위 목표치 도달, 가족에 대한 불만 표출 유도 실패.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험이었다. 그들은 아영의 배경을 알고 그녀가 장군 오빠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그것을 빌미로 오빠들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거대한 실험을 위한 실험용 쥐에 불과했다.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가 다음 장들을 넘기자 김아영이라는 이름 외에 수십 명의 다른 병사들의 이름이 나타났다. 페이지마다 한 명씩 총 50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55 이병, 개인 신상 비관으로 위장한 구타 후유증으로 자살 시도, 정신병원 강제 이송 조치 완료. 박오호 상병, 부모님의 사업자금을 빌미로 한 협박, 매월 50만 원 상납 약속받음, 지속적 관찰 요망. 최오호 일병, 지휘계통 보고 시도, 발각 후 본보기로 집단 구타, 완전 복종 단계 진입.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인회라는 괴물이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고 파괴했는지를 기록한 악마의 일지였다. 그들은 병사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갈취하고 폭력으로 복종시켰으며 저항하는 자는 철저하게 파괴하여 부대에서 지워버렸다. 보고서에 개인 문제로 기록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의 추악한 진실이 바로 이 서류철 안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담고 있는. 아영은 서류철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50명의 영혼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했다. 아영은 서류철을 자신의 군복 상의 안에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캐비닛을 원래대로 잠그고 창고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막 사무실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군화 소리와 함께 나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군.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갈까? 강민혁 소령의 목소리였다. 아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오인회가 돌아온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무실은 외길이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꼼짝없이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는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있었다. 발각되면 그녀는 결코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김하영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강민혁 소령과 오인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망설일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잡히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녀의 뇌는 생존 본능으로 미친 듯이 회전했다. 정문은 막혔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창문. 아영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 뒤편의 창문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후 끼쳐왔다. 사무실은 2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에는 아슬아슬한 높이였다. 하지만 아래에는 운 좋게도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무성한 관목숲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고리가 철컥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라? 문이 왜 안에서 잠겨있지? 야, 김하영, 안에 있나? 강소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영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번 돌아보고는 그대로 몸을 창밖으로 날렸다. 푸악! 나뭇가지가 그녀의 군복을 찢고 얼굴을 핥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두꺼운 관목숲이 충격을 흡수해준 덕분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넘어진 자세 그대로 몸을 굴려 충격을 흘려보냈다. 군복 상의 안에 품은 서류철이 갈비뼈를 찔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50명의 비명과 눈물이 담긴 그녀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저기 있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은 고개를 들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위병소는 정문 방향이라 불가능했다. 부대 후문은 너무 멀었다. 머릿속에 오빠들이 보여주었던 부대 지도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폐쇄된 군용 화물역. 부대 동쪽 끝 인적이 끊긴 곳에 위치한 낡은 철도역이었다. 그곳은 통신 신호가 겨우 잡히는 음영지역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오빠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곳을 비상 탈출 지점으로 지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시계에는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GPS 신호 발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곳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 아영은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군화 소리가 땅을 울리며 맹렬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거기 서, 이년아! 서지 않으면 쏴버린다! 박성진 배령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영은 그의 협박이 허세라는 것을 알았다. 부대 안에서 총성이 울리면 그들 역시 끝장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조용히 흔적도 없이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아영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텅 빈 공간은 몸을 숨길 곳 하나 없었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움직이는 실루엣을 비추었고 그것은 추격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표적이 되었다. 젠장, 저쪽이다. 양쪽으로 포위해. 오인회 멤버들은 짐승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은 현역 장교들이었다. 그것도 부대 내의 핵심 보직을 맡은 엘리트들이었다. 체력과 속도에서 아영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바로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아영은 방향을 틀어 보급 창고들이 늘어서는 지역으로 뛰어들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와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있어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날렸다. 거친 철판에 옆구리가 긁혀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음소리를 낼 여유조차 없었다. 이쪽으로 갔다! 놓치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아영은 거대한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죠. 그녀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가 숨은 컨테이너 바로 앞에서 멈췄다. 아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쪽엔 없는 것 같다. 다른 쪽을 찾아봐. 다행히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이 지역 전체를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고양이처럼 발소리는 죽여 미로 같은 창고지대를 빠져나갔다. 창고지대를 벗어나자 눈앞에 부대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너머로 어둠 속에 잠긴 낡은 군용 화물역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목표가 바로 눈앞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쪽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인형이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5인회의 멤버 중 한 명인 군수참모 한중령이었다. 그는 곰 같은 덩치에 역겨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 꼬마 아가씨? 아영은 급히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달리려 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도 다른 중령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곱게 서류만 넘기면 고통 없이 보내줄 수도 있는데. 아영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오빠가 해주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적과 마주쳤을 때 상대가 너보다 강하다면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가장 약한 것을 노려라. 아영은 갑자기 달리던 것을 멈추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는 척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연기에 두 중령은 잠시 방심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다가오는 순간 아영은 땅바닥에 흙을 한 움큼 집어들어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아, 이년이! 그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아영은 그들의 다리 사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몸을 날려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철도역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뒤에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낡은 플랫폼, 녹슨 철로, 그리고 버려진 화물 열차, 희망의 장소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녹슨 철조망의 뚫린 부분을 찾아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철조망 가시에 팔이 걸켜 피가 흘렀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이 화물역 플랫폼에 닿았다. 해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목시계의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지독한 악의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발버둥을 치는구나, 쥐새끼처럼. 아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박성진 대령이 서 있었다.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그는 추격에 동참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동선을 예측하여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 서류, 곱게 내놓는 게 좋을 거다.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거든. 아영은 뒷걸음쳤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멈춰서 있는 화물 열차가 가로막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폐쇄된 화물역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녹슨 쇠냄새와 버려진 기계 기름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역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김아영은 멈춰선 화물열차의 차가운 강철벽에 등을 기댄 채 눈앞의 악마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땀과 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박성진 대령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친 채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라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나머지 5인회 멤버들이 아영의 주변을 짐승처럼 애웠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아주 용감한 아가씨야. 정말 감탄했다. 박 대령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는 아영의 턱 앞에 멈춰서서 쇠파이프로 그녀의 턱을 툭툭 건드렸다. 하지만 모든 용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 서류 이리 내놔. 아영은 대답 대신 품속의 서류철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서류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짓밟힌 50명의 영혼이었다. 결코 넘겨줄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에 박대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옆에 있던 강민혁 소령에게 눈짓했다. 강소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짝! 살과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화물역에 울려 퍼졌다. 아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모양이군. 괜찮아. 우리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을 알고 있거든. 강소령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아영의 품속에서 서류철을 억지로 빼앗아 들었다. 그리곤 마치 전리품처럼 박 대령에게 건넸다. 박 대령은 서류철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듯 페이지를 몇 장 넘겨보았다. 바로 이거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업적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 이걸 니년 같은 계집애가 감히 훔쳐. 그는 서류철을 닫고 다른 중령에게 던져주었다. 이건 잘 챙겨둬. 이제 저 계집애를 처리해야지.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한 중령이 낄낄거리며 물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령님? 그냥 목을 졸라버릴까요? 아니면 이 철로에 머리를 박살내버릴까요? 그때 다른 소령 하나가 기발한 생각이라도 난 듯 손뼉을 쳤다. 마침 여기 좋은 게 있군. 그의 시선은 화물열차의 마지막 칸 낡은 연결고리를 향해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 열차 자정이 되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근 폐차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전혀나 저기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요? 가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든 아니면 폐차장에서 고철과 함께 지식여지든 결국 사고사로 처리될 겁니다. 실종된 병사가 열차에 몰래 올라탔다가 변을 당했다.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에 모두의 얼굴에 감탄과 흥분이 떠올랐다. 박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아주 창의적이야. 그렇게 하지. 절망이 아영의 온몸을 덮쳤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악마였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장교 4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굵고 거친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질질 끌고 가 화물열차의 가장 마지막 칸 차갑고 녹슨 연결고리에 그녀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다. 밧줄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에 아영은 비명을 질렀다. 이러지 마, 제발.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그들에게 유희에 불과했다. 박대령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이것은 서두에서 인용된 바로 그 장면이었다. 네 장군 오빠놈들이 널 구해줄 것 같으냐 이 계집애야. 그의 손이 아영의 피투성이 손목을 묶은 밧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멀리서 기차의 경적이 희미하게 울렸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대령이 으르렁거렸다. 네 오빠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아, 없겠군. 네 시체는 아마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는 강소령에게 고갯짓했다. 강소령은 아까 주었던 쇠 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아영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어느 부위를 부술지 고르는 도살자 같은 눈빛을 했다. 다시는 도망칠 생각 못하게 해줘야지. 그는 쇠 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아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아영의 왼쪽 무릎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격통이 터져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감각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아! 아!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눈앞이 번쩍였고 고통 때문에 숨이 막혔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을 즐기며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물열차의 엔진이 낮은 그르람거림과 함께 깨어난 것이다. 열차는 곧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열차에 매달린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오빠들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준 시계, 마지막 희망. 아영은 부서진 다리의 고통을 이겨내고 간신히 정신을 집중했다. 결박된 손 때문에 손목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밧줄과 손목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시계 측면에 숨겨진 작은 비상 버튼을 더듬었다. 제발, 제발.
그녀의 손톱이 버튼의 표면에 닿았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았다. 덜컹! 그 순간 열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거칠게 쏠렸다. 묶인 팔이 빠져나갈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박대령과 그의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잘 가라 김하영, 지옥에서 보자고. 그들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모든 증거는 저절로 사라질 터였다. 열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아영의 몸은 열차의 움직임에 따라 무력하게 끌려가며 자갈과 철로 위를 뒹굴었다. 온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것 같았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듯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톱 끝이 버튼을 힘껏 누르는 데 성공했다. 딸깍!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 그녀의 손목시계에서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붉은 빛이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밤하늘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3마리의 호랑이에게로 전송되었다. 아영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새 오빠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오빠, 김태준 군단장의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태준, 지훈, 민우 3형제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태블릿 PC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포항 해병대 사단의 위성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서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깜깜이고 있었다. 그것은 김하영의 손목시계에서 발신된 비상 신호였다. 신호가 들어온 순간 세 남자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는 지축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폭발 직전의 상태로 들끓고 있었다. 태준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우, 예 형님. 내 휘하에서 가장 날고 기는 놈들로 한 팀 꾸려 5분 준다. 알겠습니다. 민우는 대답과 동시에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사라졌다. 그의 눈은 이미 피에 굶주린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태준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예.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발포 허가한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권총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통신장교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살기가 묻어나왔다. 지금 즉시 군단 직할 항공대에 비상 출격 명령을 하달한다. 목표는 내 동생이 있는 곳이다. 5분 후 어둠이 내려앉은 군 비행장 활주로에 3대의 블랙호크 강습 헬기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로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바람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다. 완전 무장한 특임대대 최정예 요원들이 신속하게 헬기에 탑승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3명의 장군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사냥을 앞둔 3마리의 굶주린 호랑이였다. 헬기는 이륙과 동시에 미친 듯한 속도로 고도를 높였다. 포항의 야경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비행하는 동안 헬기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히 장군의 가족,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피해 복수극이었다. 한편 폐쇄된 화물역, 박성진 대령과 오인회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훔친 서류처를 확인하며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김하영은 이제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터였다. 역시 대령님이십니다. 아주 깔끔한 처리였습니다. 강민혁 소령이 아첨을 떨었다. 박 대령은 위스키병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감히 우리에게 덤빈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 장군놈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 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들이 잔을 부딪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 두두, 두두. 아주 멀리서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 그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설마,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는 세 개의 거대한 강철매가 탐조등을 환하게 밝히며 그들의 머리 위 상공에 나타났다. 블랙호크 헬기였다. 헬기는 착륙조차 하지 않았다. 상공 10m 지점에서 연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들이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5인회는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의 남자가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탐조등의 역광을 등지고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화신들 같았다. 박성진 대령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김태준.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화물 열차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은 열차 마지막 칸에 매달려 피투성이 다 된 채 끌려가고 있는 작고 가녀린 형체를 발견했다. 그 순간 김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크아! 그것은 인간의 외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야수의 포효였다. 그는 총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열차를 향해. 형님! 지훈과 민우가 그의 뒤를 따랐다. 특임 대원들은 그들의 지휘관이 직접 적진으로 뛰어드는 모습에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막지 못했다. 박성진 대령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쏴버려! 저놈들을 죽여! 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지훈과 민우가 이미 그들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민우는 가장 먼저 2명의 소령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특전사 장교 출신답게 빠르고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한 소령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다른 소령의 관자놀이에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2명의 장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폭통과도 같았다. 지훈은 2명의 중령을 상대했다. 그의 움직임은 민우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군단 유도 유단자였다. 그는 한 중령이 휘두르는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의 팔을 꺾었고 그대로 땅바닥에 내다 꽂았다. 다른 중령이 덤벼들자 그는 몸을 낮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거구의 중령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흐르는 물과도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박성진 대령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열차를 향해 달려가던 김태준이 어느새 방향을 틀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분노와 살기만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 대령은 그 기세에 압도되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태준은 박 대령이 든 권총을 맨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총을 구부려버렸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강철 권총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니놈이 내 동생을! 태준의 주먹이 박 대령의 얼굴에 장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다. 동생의 고통에 대한 분노,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망치였다. 박 대령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화물 열차에 처박혔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태준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먹을 비오듯 퍼부었다. 1대, 2대, 3대. 열차가 덜컹거릴 정도로 맹렬한 폭행이었다. 그 사이 민우는 달리는 열차에 뛰어올라 아영을 묶고 있는 밧줄을 군용 나이프로 끊어냈다. 그는 축 늘어진 동생을 자신의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왔다. 지훈은 즉시 달려와 동생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지훈은 박 대령을 거의 죽일 기세로 폭행하고 있는 태준의 어깨를 잡았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그제야 태준은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박대령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민우의 등에 엎인 아영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얼굴을 감쌌다. 아영아, 아영아, 오빠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특임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정신을 잃은 5인회 멤버들을 포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판도라 리스트 서류처를 회수했다. 모든 상황은 단 5분 만에 종료되었다. 태주는 아영을 자신의 품에 고쳐 안았다. 그는 동생을 태울 헬기를 향해 걸어가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저놈들 군 병원으로 보내지 마라.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만 응급처치하고 즉시 군단 영창 지하 독방에 쳐넣어. 재판은 내가 직접 주관한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법전보다도 무서운 최종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3마리의 호랑이가 일긴 피해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판도라 리스트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한 해병대 부대 내에서 장교 집단이 수년에 걸쳐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폭행, 갈취, 협박을 일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온 나라를 충격에 받들였다. 김하영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서류철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해병대 사령반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별 감찰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군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골마 터진 상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5인회의 종말은 비참했다. 박성진 대령을 비롯한 5명의 장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김태준 군단장의 직접적인 감시 아래 한치의 자비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인맥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판도라 리스트라는 명백한 증거와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결국 그들 모두에게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불명예 전역과 함께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이 군복을 입고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함으로 빛나지 않았다.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과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다른 부패한 군인들 역시 군복을 벗어야 했다. 대한민국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시작해야만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국군 수도병원 특실 창가에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김하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에는 아직 깁스가 채워져 있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텅 비어있던 눈에는 다시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지난 한 달은 그녀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간이었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견뎌야 했고 끔찍했던 밤의 악몽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3명의 오빠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산더미 같은 군무를 처리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문안을 왔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었고 때로는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지새워 주었다. 똑똑. 병실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3명의 오빠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아영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안도와 평온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우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아영이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우리 막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곧 걸음마 연습 시작해도 된대.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아영의 다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과일을 깎아 아영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의 무뚝뚝함 속에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다정함이 숨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준이 아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아영아. 오빠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3명의 장군,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그들이었지만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겪은 고통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오빠일 뿐이었다. 그때 아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빠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오빠. 오빠들이 나를 지켜줬어.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하러 와준 건 오빠들이었잖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빠들을 지켜줄 차례야. 그녀의 말에 새 형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오빠들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별들이 얹혀 있었는지 알아. 나 때문에 오빠들이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하지만 오빠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이제는 내가 괜찮다는 걸 보여줄게. 더 씩씩하고 더 강해줄게. 그래서 오빠들이 더 이상 나 때문에 아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새 형제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은 동생이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시련을 통해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을 가진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태준이 아영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우리 막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과 민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의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 우리 막내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 오빠들이 다 해줄게. 저기 남산타워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버릴까? 아영이 웃음을 커트렸다. 됐어. 그냥 내 식구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나 먹고 싶어. 소박한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내 남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과 함께 가득 찼다. 그들은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엇과도 받둘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된 끈끈한 가족의 사랑이었다.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단순한 남매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구해낸 서로의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군에는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판도라 리스트 사건은 군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고통스러운 계기가 되었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부대 내 부조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세상은 아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김하영이 있었다. 육군회관 대강당, 전군 인권 증진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린 단상 위로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의 한 여군 하사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훈련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절도 있게 각이 잡힌 군복,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다리의 흉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는 바로 1년 만에 하사로 진급한 김하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전우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연설은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안에서부터 녹슬고 부서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강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화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의 전우를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 부당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전우회에서 나온 자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고 그 힘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한 젊은 군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강당 가장 뒷좌석에서 3명의 남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준, 김지훈, 김민우.
세 명의 장군은 오늘만큼은 모든 계급과 직책을 내려놓고 그저 자랑스러운 막내 여동생을 바라보는 평범한 오빠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군복 어깨 위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의 하늘을 상징하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의 작은 여동생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아영은 쏟아지는 격려와 인사를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도 한눈에 오빠들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오빠들 와줬구나. 민우가 가장 먼저 동생을 와라 끌어안았다. 야, 김하영 하사님 연설 한번 끝내주던데? 완전 스타인 줄 알았잖아. 지훈은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 하나에 모든 격려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준이 동생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영은 오빠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남매는 나란히 육군회관에 정원을 걸었다. 지는 해를 받아 길게 늘어진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다. 지훈이 문득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그들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자식들에게 항상 군인의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군복의 무게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견디느냐에 달려있다고 가르쳤다. 태준이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듯 나지막에 말했다. 그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우리 김씨 가문의 유산은 높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고.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굳건한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유산이라고.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가르침을 지켜냈다는 깊은 자부심이 차올랐다. 그들은 오인회라는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아영이 멈춰서서 오빠들을 바라보았다. 오빠들 덕분이야. 오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 우리야말로 너한테 배워야지. 우리 3마리 호랑이가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결국 네 용기가 해낸 거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세 장군의 압도적인 힘은 악을 징벌하는 강력한 망치였지만 그 망치가 정확한 곳을 내리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준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아영의 작은 용기였다. 태준이 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자. 너는 너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군에 헌신하는 방식일 거다. 내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김씨 가문의 유산은 이제 더욱 굳건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어깨 위의 별들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용기,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의지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3마리의 호랑이와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용감한 막내 동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3마리의 호랑이는 가장 아끼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동생이 보여준 작은 용기야말로 거대한 악을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끈끈한 가족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용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